지금 한국 정치 모습들을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보는 시간을 먼저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석을 해보면요. 9월 18일에서 20일 평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보고 있는 건데요. 예. 작년 9월에, 2017년 9월에 남북관계가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6차 핵실험이 작년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이제 나갔죠. 드디어 한국에 전쟁 난다. 막 이런 기사가 났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유엔 총회가 있었는데, 유엔 총회에서, 총회 전에 남북 정상회담 3차가 있었잖아요. 3차에서 이제 남북 정상들이 만나서 러브러브하고 미국 갔습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아주 센세이션한 얘기를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드디어 폴인 러브까지 했습니다. 사랑에 빠졌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장소가 지금 올 11월이 미국 국회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거에서 내가 엄청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 당 후보를 많이 좀 찍어주라. 이런 유세장에 가서 한 얘기긴 합니다. 그렇지만 파격적으로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 작년 9월을 생각해 보시면 작년 9월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완벽하게 뽀사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북한 얘기를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 국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유권자도 많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마구 분포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밥 우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필리처상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유권자의 알고리를 보호하고 언론으로서 좋은 역할을 했던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상이 있는데, 그런 상도 받고 했던 미국에서는 굉장히 전설적인 넘버 탑의 언론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렇게 굴러간다, 이런 폭로성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 9월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다가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내가 저기를 부숴버리고 싶으니까 그 전략계획서를 좀 들고 와봐라, 이렇게 한 적이 있었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당시 미국 백악관 직원들이랑 미국 장관들, 이런 내각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하고 말렸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할 때는 이 남북 간의 평화 무드가 올 1월에 시작을 했죠. 1월에 2월 달에 열리는 평창 올림픽을 가겠다라고 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에 오고,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니까 판문점에서 또 정상들이 만나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또 북미 관계가 잘 안 되니까 또 3차 정상회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는 게, 저도 마치 이런 서로 좋은 관계가 꽤 된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근데 돌이켜보면 사실 1년도 안 됐다. 작년 말까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올 11월이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망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막말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소수자 비하 발언도 많이 하고요. 여성 비하 발언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자라면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캐릭터이십니다, 그 양반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역설적으로 그분의 정당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기회를 맞고 있는데, 11월에 미 중간선거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문제가 참
아직은 이 관계의 질서가 궤도에 올랐다기보다는 상당히 위태위태한 이런 기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국제적으로 둘러싼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아베입니다. 아베. 일본 수상 이름. 그 양반도 참 민주주의자라면 앞에 앉혀놓고 친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 우리 해군 관함식의 우길기 결국 달고 온다고 박박 하다가 안 오기로 했잖아요. 우리 국내 정서도 있고 사열 함대 이름을 독도함으로 바꾸겠다라고도 하고 이러니까 안 간다라고 했는데 이 아베 총리가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총리가 될 예정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아베 총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해야 남북관계 진전에 유리한 상황이 또 만들어졌어요. 이 양반이 얼마 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그랬거든요. 이제 북미관계 진전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일본 정부가 계속 바지가랑이를 잡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야 속도 좀 빼지 말아봐. 야 우리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너무 나가지 말아봐. 그리고 계속 바지가랑이를 잡았단 말이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전향적으로 만나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일본도 선거에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 아베 수상이. 그래서 우리는 사실 미국 조건도 넘나봐야 되고, 일본 선도 그 양반이 어떻게 되는지 넘나봐야 되고, 지금 그 아베 총리 지금 내각이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좀 걱정되는 양반들이 다 장관 한 자리씩 하고 있고, 특히 한일 관계 측면에서 보면 참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지금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이 북일 관계가 진전이 되는 게 남북 관계 진전에 또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만약에 일본 지금 정부가 바뀌어버리면은 통상 정부가 한번 바뀌면 대외 관계를 정립하는 데 6개월이 걸려요. 이전 정부가 했던 거 다시 검토하고 우리는 어떻게 갈 건가 또 판단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홀라당 날아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이 다이내믹하고 복잡한 지금 우리가 국면에 있다. 근데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한두 달 상관에도 얼마든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게 사실 지금 상태의 성격이다. 라는 게 이제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가능한 진도를 쫙 빼가지고, 되돌아올 수 없게 만들어보자. 이 다리를 한번 불살라버리면 설마 그때 가서 딴지를 걸어도 그만큼은 가 있지 않겠냐. 이런 전략을 지금 쓰는 거죠. 그래서, 남북 국회회담도 한다고 하고, 지금 14 기념사람도 가서 하고, 국군 유해가 특별수송기로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에 왔죠, 그죠? 저 유해가 어디서 왔는지 혹시 아세요? 왜 하와이에서 왔는지는 아세요? 미국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확인해서. 예, 맞습니다. 1995년,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미국하고 북한이 합작으로 유해 발굴을 했고, 그게 이제 미군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들고 갔다가 DNA 대조를 했더니 미군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한국 유족들하고 DNA 대조를 한 겁니다. 대조를 해서 확인된 사람이 지금 60내구가 온 겁니다. 그리고 10월 2일부터 DMZ 지뢰철거 작업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DMZ 철원 쪽부터 시작을 해서 유해 발굴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 추정컨대 미군도 유해가 수백 곳, 국군도 수백 곳, 인민군도 수백 곳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곳입니다. 그곳이. 근데 이런 유해 발굴 같은 경우에는 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하고 미국하고 같이 유해 발굴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시작만 하고 나면 인도주의적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간에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못하게 할 수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때도 위태위태했는데 한 10년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철도 남북 교류하기 위해서 이제 철도 조사 사업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저것도 이제 지금은 조사만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 지역의 철도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하고 거기에 이제 KTX 고속철도를 놓으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거를 이제 공동 추산하는
하겠다는 거고요. 이런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관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게 참 한국 민주주의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문제와 다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난리가 났죠, 그죠? 예. 이제 이게 근데 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국가가 싸우면 우리한테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죠? 예. 둘이 사이가 그냥 해야지 우리가 진도를 빼는데, 둘이 으르렁거리면 당연히 남북관계 진전에 불리함이 있을 수 있으나 꼭 반드시 불리한 것만도 아닙니다. 이게 참 아슬아슬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관세 폭탄이라고 해서 둘이 막 주고받고 핑퐁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 얼마 때리고 쟤 얼마 때리고 난리를 치다가 드디어 남중국해 쪽에서 군함끼리 부딪혔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결은 안 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탁 앞에 와가지고 서로 이제 샤우팅을 한 거죠. 샤우팅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전쟁을 벌일 생각은 아니고 국내용으로 이거를 지금 활용하는 측면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중국에 할 말은 한다. 이런 지금 온 세계를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전략으로 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할 말은 한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샤우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보시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고 둘이 사이가 다시 선거만 끝나면 좋아질 거다 이런 거는 역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모르나 적어도 11월까지 저분들이 저러고 살아도 너무 우리가 겁낼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 국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판문점 선언을 이분들이 이제 비준 반대를 하겠다고 하셨었죠, 그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왜 저러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모드에 대해서 저분들은 일관되게 지금 안 된다고 하는데, 저기 밖으로 지지층들을 계속 해야 되니까. 저렇게 하면 밥그릇이 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저 사람들이 밥을 준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해야지 밥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두 가지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어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 그분들이 지금 맥시멈 지지율로 쳐도 한 20% 정도 내외거든요. 근데 이 20% 내외 가지고는 이 선거구제 하에서는 의석을 얻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저것들이 상당히 먹힐 거예요. 왜냐하면 기성세대들, 저도 50대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이 북미 관계 또는 남북 관계가 언제나 줄타기를 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작년 얘기하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남북 관계 또는 북미 관계가 위험성을 달렸다 할 때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예. 또 지금도 남북 관계 또는 북미 관계가 그렇게 된다 손치더라도 정말 잘 될까? 우리는 의심해요. 저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지금 상황에서 반대로 나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해서 지지율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주어를 삽입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떤 전망이 있냐면, 이분들은 오래 민주당하고 양당 구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식에 떨어지든 청명에 떨어지든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진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선택할 대안은 우리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말하자면 밑밥을 쫙 깔아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아닌 것으로 쫙 깔아놓으면 나중에 민주당 지지율이 똑 떨어졌을 때 결국은 이 밑밥을 따라서 지지가 올 것이다 라고 그분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과연 실제로 그런가?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 노선을 고수하시는 거고요. 자, 그거 말고 실제로 그럴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가설이 현실화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그분들이 늘 했던 대로 부담 갖고 우리나라 정치가 돌아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정의당도 있고 바른미래당도 있습니다. 근데 정의당하고 바른미래당의 잠재력이 얼마나 되는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제죠? 10월 5일 날 갤럽 데이터로 발표가 됐거든요. 갤럽 데이터에 나온 게 뭐냐면 서울 지역에서 넘버원 지지율은 당연히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2, 3가 지금 1포인트 차로 정의당하고 바른미래당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3위로 떨어졌어요. 근데 통상 우리나라 그 정치 여론조사에서는요, 수도권 여론지형이 선행지표입니다. 선행지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실제로 선거 때 가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미리 앞으로 여론지형이 어떻게 갈 건가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거예요. 선행지표라고 하는 게. 또 하나는 10월 4일 날 시사저널에서 매년 뭘 하냐면 정당 신뢰도 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여러분 다음 당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여러분 자유한국당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민주당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따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렇게 해서 개인이 0점부터 이제 아마 7점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급관치는 못 봤는데 점수를 매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사저널 2009년도부터 이 조사를 쭉 했습니다. 했는데 1위는 민주당이겠죠. 민주당으로 나왔습니다. 그건 현행 집권당이니까요. 대체로 신뢰도 1위는 현행 집권당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 신뢰한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지한다 아니다하고 좀 다릅니다. 지지한다는 나 지금 선거 만약에 내일이 투표율이라면 찍으시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때 나는 찍겠다 이런 의향을 좀 담고 있는 건데요.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저 당을 안 찍을 거라도 저 당이 하는 말은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뢰한다. 근데 이 신뢰 지표도 선행 지표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지지를 안 해도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안 하더라 라는 게 쌓였는데 선거 때 가가지고 이제 선거 때 유권자들이 선택을 할 때는 정당을 세트로 놓고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A보다 B가 낫고 B보다 C가 낫고 그래 A가 제일 낫고 그러니까 통상 계산법 유권자들의 계산법 1은 뭐냐면 나는 쟤밖에 없어. 는 별로 없어요 주변에. 네. 난 쟤밖에 없어가 아니고 이 중에서 뭐가 상대적으로 낫지? 아 A보단 B가 낫고 B보단 C가 나니까 이번엔 C를 찍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지표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래 찍었던 정당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쟤 아니야 라고 제껴야 될 이유가 생기면은 그 신뢰지표가 높은 정당에 마음을 줘보는 이래서 이게 신뢰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유권자들이 두 번째 계산법이 뭐냐면 안 되래부터 제끼는 거죠. 야 쟤는 좋기는 한데 이번에 안 될 것 같아. 쟤는 어떤데 제낄 것 같아. 이제 이런 당선 가능성을 가지고 또 제낍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곧 이제 두 과정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선택하고 두 번째 선택이 교집합으로 봉 찍는 거죠. 실제로 찍는데 적어도 이제 첫 번째 A보다 B가 낫고 B보다 C가 낫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이 신뢰도가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정의당 역사상으로 2013년 이후 창당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이어서 2위로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5점대고 정의당이 4점대예요. 그 다음에 그 3위가 바른미래당인데 바른미래당이 2점대입니다.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적어도 정의당은 지금 당장의 지지율과 무관하게 저 정당은 거짓말을 안 하더라. 믿을만은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왜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최저임금을 여전히 10%를 주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지금은 좀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저게 맞아
라고 생각해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방향타를 제공해준다라고 하는 정도의 신뢰는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선행지표들로 봤을 때 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위스풀 싱킹이 현실화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정의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아직 같이 실현이 안 된 상태인데 이 두 정당이 제로 베이스여야지 이분들의 가설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우리한테 올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가설이 성립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다음번 총선 전까지 북미 관계가 사단이 나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시작부터 안 된다고 그랬더니 계속 하고 말이야. 이게 말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사단이 안 나거나 최소한 교착, 그러니까 일정 수준으로 가서 교착만이라도 돼도 저분들의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실현되기는 어렵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그래도 유권자들이 정당한테 마음을 주는 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분들이 아닌 사람들을 발굴해낼 수 있어야지만 이 전체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언론에 계속 내비치고 있는 그분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무언가를 하셨던 기억이 계속 오버랩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망하는데 기여를 안 한 분들로 후보를 충원할 수 있어야지 이분들의 시나리오가 성립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그 셋 중에 세 개의 시나리오를 모두 충족을 하게 되면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세 개 다 충족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득주도 성장론. 어쨌든 첫 번째, 그래서 지금 우리를 둘러싼 정치지형 첫 번째 정리를 하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는 사실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과거하고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단계에 있는 것도 맞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미국 변수인데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미국 주류들이 전혀 좋아하지 않은 대통령이 들어오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북미 관계 진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간에 굉장히 주류의 이 입장들을 대변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처럼 마구잡이로 나가는 거는 미국 정치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조건이 과거와 굉장히 다른 조건이고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대통령이 들어온 거. 그럼 두 번째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전향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잖아. 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뭔 선택을 할 건지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북한 체제가 전향적인 노선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맞다. 과거보다 훨씬 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은 다른 조건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 정치 지형, 두 번째로 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면 대통령은 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당 안에서는 마구잡이로 헤매고 있고, 또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켜야 된다고 하고 있고, 또 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고 막 끙끙 앓는 소리 하고 있고. 쌤들 보시기에는 저 소득주도 성장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시군요. 해야죠. 그러면 그런데 할 의지가 없는 거죠. 이게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여기 또 이분들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 긴급 간담회를 또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고 국민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냐면 정책 패키지로는 첫 번째 소득주도 성장론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엉성한 패키지가 맞아요. 그런데 그게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1961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합니다. 그때는 군사정부 수반이죠. 쿠데타하고 나서 63년에 이제 민정이양 선거를 하고 난 다음에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하거든요. 근데 박정희 정권이 처음 했던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은 누구 거였냐면은 60년 20하고에서 장면정부가 만든 경제개발 계획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장면정부 경제개발 계획을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신을 하면서 중화공업 버전으로 또 바꾸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우리는 흔히 한강의 기적이 경제개발 계획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를 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1960년대 내도록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계획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헤맸습니다. 뭐 경제기원을 만들어서 뭐를 했는데 거기 관료 조직에서 펑크 나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계획 했는데 제대로 안 나오고, 뭐 미국에서 이런 차관 빌려고 뭐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 독재 정권에서도 일종의 이거잖아요. 이게 그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거는 거시경제 정책의 일련의 패키지란 말이에요. 거기엔 조세 정책도 있어야 되는 거고, 물가 관리 정책도 있어야 되고, 통화 정책도 들어가야 되고, 부동산 정책도 들어가야 되고, 이 다 들어가야 되는 종합 세트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종합 경제 세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처음부터 이 종합 세트를 다 갖고 출발하는 정책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적어도 박정희 체제 이후로는 박정희 경제 모델로 살아온 나라입니다. 그죠? 그 체제로 25년을 살았고, 민주화하고 나서도 우리의 경제 프레임은 적어도 박정희 모델이었어요. 경제 프레임에서 뭐 재벌주도 성장론, 성장 우선, 재벌주도 성장 우선, 수출 기업 우선 성장 노선이 아니었던 적이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복지 정책이 좀 더 확장되기는 했지만 재벌주도 성장론이 바뀐 적은 없죠,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 약간 헤매다가 다시 그 당시 왜 재벌 개혁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삼성 쪽하고 손을 잡으면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지난 30년 우리나라 정부는 민주당 정부건 아니면 저쪽 정부든 간에 거시경제 모델을 바꾼 적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십 년 동안에 해왔던 모델이 아닌 것을 지금 처음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엉성하죠. 그리고 비판의 지점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데 이것도 구멍이 뻥, 저것도 구멍이 뻥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 정책 실험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 정책을 이렇게도 디자인해보고 좀 문제 있으면 좀 보완도 하고, 부동산 정책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또 조금 보완하고, 지금 계속 그 작업을 상당 기간 해나가야 박정희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여론의 반대가 전혀 없이 그냥 꼭 누르고 나서 그 독재적으로 밀어나갔어도 10년을 헤맨 게 경제 정책입니다. 경제정책 패키지예요. 그런데 민주주의 정부에서 수십 년의 토대를 딛고 새로 바뀌는 정부 정책 모델 패키지를 만드는데 그게 갑자기 된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미 자유한국당이 담론 투쟁에서는 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박정희 체제 하에서는 지금 와서 우리가 재벌주도 성장 모델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정경유착을 토대로 한 재벌주도 성장 모델이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물과 공기 같은 거였죠. 그거는 재벌 대기업을 밀어서 낙수 효과를 갖는 게 당연한 거였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투자를 해야 성장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였고, 정부가 기업 항상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이 재판받을 때 재판부가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국가 경제에 기여를 고려해요. 국가 경제에 그분들이 기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누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살았습니까? 지금처럼 사실 이재용 씨 재판했는데 불구속 돼갖고 나와서 재판받고 신동빈 씨 어제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여론이 외계를 내보냈냐가 지금 우리가 새로운 것이지, 걔가 나왔다고 해서 여론이 이렇게 반대에 부딪히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뭐냐면
무슨 성장론이라는 정의조차 필요 없었던 게 그 패러다임이에요. 우리의 산업화는 그랬고 우리의 민주화 이후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 과거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모델이 아닌 경제 정책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물어보면 모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무슨 정책을 하는 것이다. 이런 뭔 통화정책은 어떻게 하고 부동산은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 패키지가 딱 머리에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죠. 그냥 과거에 재벌한테 투자해서 낙수효과 먹는 게 아니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가지고 경제 기반을 만들고 거기로부터 그 경제 전략을 갖는 것이다. 이 정도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도 흥미로운 거는 이분들이 마치 이게 그거하고 똑같아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하고 같은 거거든요. 프레임 이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죄송한데요. 제일 최연소 강원님 혹시 사과를 좋아하세요? 배를 좋아하세요? 저는 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답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과를 좋아하세요? 배를 좋아하세요? 라고 해요. 난 사과배 다 싫은데요. 난 오렌지가 좋아요. 난 바나나가 좋아요. 라고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말이. 이게 프레임 이론이거든요. 사과가 좋으세요? 배가 좋으세요?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지형은 뭐냐면 과거의 경제 모델이 좋으세요? 소득주도 성장이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해요. 아, 옛날 경제 모델 그거 파산 났잖아. 근데 그 옛날 경제 모델이 아닌 것으로 들어본 거는 소득주도 성장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옛날로 돌아갈 건가? 좀 불안하지만 다른 걸 한번 해볼 건가?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과거로 돌아가서는 우리는 먹고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 돼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깝깝하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고 국민 성장이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미 그 트랩에 갇힌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 모델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과하고 배 그룹으로 딱 세팅이 돼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는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바나나가 필요해요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분들은 바나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은 사과 대신에 배가 뭔지에 대해서도 지금 잘 몰라요. 그리고 변화에 대한 배 하나로도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바나나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사회가 소득주도 성장을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난 변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 옳으냐? 사실 모릅니다. 우리도 인지하는데 결과값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저게 완벽하냐? 그건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절대 완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저거는. 그러나 하나는 확실하다는 거죠. 바꿔보자. 경제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한 욕구는 적어도 6대4, 그러니까 지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 한 60% 정도는 바꾸자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바꾸자가 소득주도 성장을 찬성한다라는 의견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바꾸자. 이것만으로도 놀랍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거고요. 예, 이분도 지금 이 프레임에 갇혀서 굉장히 괴로우신 거예요. 책임자를 처벌을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과하고 배하고 대안이 둘밖에 없는 건 알겠는데 그 배가 골았으니까 좀 더 좋은 배를 갖고 와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 자체를 수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는 거는. 그리고 이정미 대표께서 이제 대표 연설을 하실 때 소득주도 성장 놓고 맞붙자. 이거는 정의당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영리한 전략인 거죠. 왜? 그 프레임을 더 공고화시켜야지만이 정의당은 그 안에서 우리의 성장 모델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 틀 안에 좀 더 분명하게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정의당은 훨씬 유리한 전략인 겁니다. 성장 모델은 과거가 아닌 건 소득주도 성장 맞아. 소득주도 성장은 그 소득주도 성장 안에 소득주도 성장 A가 있고 B가 있는 거야. 민주당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A고 우리 거는 B야. A, B가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변화를 바라는 6의 사람들은 적어도 민주당 버전 소득주도 성장하고 정의당 버전 소득주도 성장 두 개만 딱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누가 저렇게 기획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시경제 모델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는 거 맞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우리 사회가 그 두 번째 하나 만든 한반도 평화체제 이게 지금 변화죠. 근본적 변화고 두 번째 소득주도 성장 경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 변화의 지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미투입니다. 미투. 근데 이분은 그 서재원 검사죠. 이분은 이제 문화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최영미 씨고요. 이게 최근에 또 핫합니다. 이거는 요즘 스쿨 미투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스쿨 미투가 시작이라는 거는 대학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무슨 지표 사진인지는 아시겠죠? 일명 해화역 지표 사진입니다. 해화역 지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몰카 범죄에 대해서 이제 규탄을 하는 건데요. 이분들이 지금 이제 4차 집회까지 했습니다. 5월, 6월, 7월, 8월까지 했고 9월 건너뛰었고 10월 오늘이구나. 10월 6일인데 오늘 지금 또 집회합니다. 비가 와서 했나 모르겠네요. 근데 굉장히 서툴러요. 그러니까 이 쓰는 언어가 정제되지 않고 막 온라인에서 쓰던 언어를 막 들고 나와가지고 사람들 경악하게 만들고 그러기는 합니다. 저도 이제 이 해외 집회 나온 분들이 3차 집회 때 퍼포먼스를 하면서 재기해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재기해라는 말이 제가 이제 참 어려운 게 번역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언어를 오프라인 언어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가 죽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어휘를 포함해서 의역을 하게 되면은 꺼져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서툴기는 한데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진화하고 있고요. 패러다임도 진화하고 있고 정책 요구도 굉장히 정제되어져 가고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화 단계에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요 참여자 5만이 넘는 집회를 매달 조직해서 할 수 있는 집단이 몇 개나 될 것 같으십니까? 노조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포함 소위 말해서 사회운동, 민주운동 진영이죠. 근데 이 민주운동 진영은 아시겠지만 11월 달에 민중총궐기 대회를 하죠. 1년 내도록 준비해서 한 번 합니다. 1년에. 그죠? 예, 매달 못 합니다. 먹고 살아야죠. 또 어떤 세력이 가능할까요? 네. 보수기독교는 가능합니다. 광화문에서 예배 보시면 되고요. 또 어떤 세력이 매달 5만 명 이상의 집회를 할 수 있을까요? 응? 락 페스티벌. 그렇죠. 공연을 이제 기획을 하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공연은 보러 오는 거죠. 주장을 개진하러 오는 것은 아니니까. 삼성은 가능합니다. 네. 삼성이 이제 그룹 계열사를 총동원을 하고 돈을 좀 쓰시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분들 지금 5월달에 처음에 15,000이었고요. 6, 7, 8 석 달 동안 5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5만 명은 사실 조체수 추산이냐 경찰 추산이냐 이런 거 빼고요. 야간 수만 명이라고 합시다. 수만 명의 대중이 길거리에 때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하는 집회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미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냐 안 하냐가 이 측면을 제가 그 문제는 좀 나중 얘기고요. 중요 사회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굉장히
이게 단기 효과로 그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몰카 범죄 얘기를 제기를 한 건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2015년에 굉장히 액티브하게 소수로 활동을 했었다가 그게 지금 경험이 연장이 된 거고요. 더 이제 장기 지속 효과를 갖게 되는 거는 지금 10대 친구들이 이 네트워크에 굉장히 많이 인벌브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광장에 나오는 친구들은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많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온라인에 굉장히 다차원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젠더 이슈를 흡수되어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여시, 여성시대, 쭉방, 레몬테라스 이런 하여튼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주로 모이는 커뮤니티도 여러 개고 20대 초반의 커뮤니티도 여러 개고 30대 이상 커뮤니티도 여러 개고 그래서 여기가 무슨 기능을 하냐면은 재생산을 하는 수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젠더 이슈에 대한 문제는 계속 확장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됐는데 이것도 최근에 굉장히 새로운 이슈인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지난 30년의 민주주의, 촛불 이전 민주주의를 1기 민주주의라고 하고 촛불 이후 민주주의를 2기 민주주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2기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민권 기반 민주주의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세월호 사건 때 세월호 이거는 이제 전조가 그때 나타났었는데요. 사실 세월호가 한국 사회에 던진 충격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인이 되어 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확인이 되는 거는 뭐냐면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세월호 이후에 또는 세월호 사건을 매개로 한국 사회에서 갖게 된 언어가 있습니다. 안전이죠. 안전.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안전이라는 언어가요. 그 전에는 산업 안전, 청소년 안전, 아동 안전, 여성 안전 이게 다 굉장히 프라이빗한 영역에서 해석이 됐다는 겁니다. 여성이 귀갓길이 안전하려 그러면은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되고 짧은 치마를 안 입는 게 좋았고 아이들이 안전하려고 하면은 학교에서 손 들고 다니는 교육을 잘 받아야 됐고 노인들이 안전하려고 하면은 출퇴근 시간대는 거리 나오면 안 됐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산업 안전은 그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모 열심히 챙겨 써야 됐고 그러니까 그건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재해를 받아 다치면 네가 잘못한 거죠. 그죠? 애들이 길거리 나가서 교통사고 나면 부모가 잘못한 겁니다. 여성이 길거리 나가가지고 어떤 그 폭력을 당하게 되면 그 여성이 잘못한 거야. 1차적으로. 그 시간대 거기 지나갔으면 안 되는 거죠.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당시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분이 하셨던 얘기 기억나십니까? 교통사고 같은 건데 왜 이렇게 난리.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당시 우리는 굉장히 경악했거든요. 그죠? 야, 어떻게 수백 명이 수장을 당했는데 저걸 뭐 교통사고라고 말하냐? 근데 필름을 조금 더 돌려보십시오. 그 몇 년 전에는요. 그 몇 년 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1년에 세월호에서 죽어간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산업재해로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프라이빗한 영역의 문제라는 언론의 보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5대 강력범죄의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러나 그거를 가지고 정치가 잘못했고 사회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어떡하냐? 하고 참 넘어갔지. 그러니까 뭐냐면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프라이빗한 개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그게 아니고 세월호 사건을 따지고 봤더니 이거는 정부가 정책을 잘못한 거였고 정부가 집행을 하지 아니했던 거고 정부가 책임을 방기했던 거고 정부가 의무이행을 안 했던 결과였던 겁니다. 이게 다른 모든 영역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인식을 변경시켰어요. 그래서 여성 안전, 아동 안전, 노인 안전, 장애인 안전 이 모든 문제가 이제는 권리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였었던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내가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는 국가가 잘못한 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 세월호가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권리로 이해하게 만들고 그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인식적 전환을 갖고 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 흐름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몰카. 찍는 나쁜 놈, 찍는 놈 나쁜 놈이라고 했습니다. 퍼뜨리는 놈도 나쁜 놈이라고 했죠. 그러면 딱 그 가지였죠. 그들의 개인적인 범죄인 것이죠. 그것을 책임지고 해결하지 않은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까지는 그다지 그것까지 생각이 안 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저 친구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난리가 나도록 국가 니들이 뭐 했냐는 거거든요. 물론 그 와중에서 일부 주장들이 굉장히 정제되지 않아서 허걱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도 보고 아이고 다른 말로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안전에 대한 권리에 대한 것이 국가 책임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흐름은 청소년 쪽에서도 앞으로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들 쪽에서도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이라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내가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에 대한 각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청소년들이 18세 선거권 주면 어떻게 했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론조사하면 당연히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제 기억에 2010년까지만 해도 15세에서 18세까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반반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이 반반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 어떤 언론사에서 그룹 인터뷰를 해가지고 기사 공개를 했는데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가 어른들의 논리하고 똑같았어요. 내 친구들 보면 판단력이 별로 없고 우리 잘 모르는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선택권을 행사를 하면 정치가 잘못될 것 같고 정말 그러죠. 소위 말해서 그 꼰대들이 하는 걱정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 조사만 압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 인권단체 이런 데에서 길거리로도 쏟아져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권리 자각에 기반을 한 운동의 기반이나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과거에는 노동운동, 아니면 농민운동, 빈민운동, 여성운동, 이런 그룹 단위 운동이 위로부터 조직을 해야 됐다면은 지금은 그 방법이 아니고 스스로 나의 권리가 굉장히 절실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사를 하면서 네트워킹 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운동의 기반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같은 경우에도 일련의 그런 지각 변동 위에 얹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젠더 문제로 보기는 젠더 문제의 영역을 한정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오히려 앞으로 벌어질 한국 정치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건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선행지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이런 흐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국 사회에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로 너무 많은 얘기를 했네요. 근데 사실 이 얘기는 다 앞부분 얘기에서 제가 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걸 다 했는데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냐. 우리는 촛불을 기점으로 전후를 분명하게 겪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1년 전에 전쟁 날 뻔했던 것을 지금 망각하고 마치 오래오래 남북한이 사이가 좋았던 것처럼 착각하는 인간이 또 그래서 사는 거죠. 좀 지난 건 까먹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가을부터 해서 거의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주말마다 한국 사회가 난리가 났지만 지금은 또 재밌는 거는 제가 여기저기 가서 여쭤보면 그래서 대한민국이 변한 것 같냐 라고 물어보면 열에 한 8명 정도는 안 변한 것 같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촛불 이전하고 촛불 이후에 한국 사회가 별로 안 변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정치학이나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변화를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그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못 느낄 뿐이지 지금 한국 사회에는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와 이 시민들의 인식적 변화와 시민들의 정치적인 존재 양태의 변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한국 사회의 현미경을 들이다대고 보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동을 하고 있고, 이거를 과거와 같은 프레임에서 마치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남북 문제를 해석을 하는 게 과거의 프레임으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제가 아까 방금 헤어역식이라든지 미투 문제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다르다. 지금 과거의 이 문제하고는 굉장히 시프트가 큰 상태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하나 놓고 굉장히 정밀하게 현미경을 들이대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상태인 거고요. 그러면 좀 길게 보자. 그럼 이 가 왜 하필 2016년 10월에 터졌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 30년 했어요. 30년 했는데 이 30년 전에 1987년에 우리가 처음 민주헌법을 채택을 하고 88년부터 이제 선거를 해서 의회를 구성을 하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1987년에 대통령 된 사람이 누구죠? 네. 그쵸. 하필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은 사람이 슬펐습니다. 네. 그런데 더 슬펐던 건 뭐냐면 1988년 4월에 우리가 13대 총선을 했습니다. 13대 총선에 당이 4개 있었습니다. 혹시 뭐 뭔지 기억하십니까? 민주정의당이 5공화국 집권당입니다. 또 통일민주당, 이거는 3공화국 때부터 야당입니다. 평화민주당 둘 다 마찬가지 3, 4, 5공화국 내도록 야당을 했던 분들이 만든 당입니다. 또 신민주공화당 3공화국의 집권당의 부활을 꿈꾼 분이 만든 당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987년에 민주화를 하고 우리가 가졌던 정당 대안이라고 하는 게 독재 최대 여당 2개, 독재 최대 야당 2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정당들에서 여야 가릴 거 없이 정치를 했던 분들이 어디서 정치를 배웠겠습니까? 박정희하고 전두환한테 배웠겠죠. 그쵸? 네. 무려 25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를 설명을 할 때, 특히 이제 올드 세대들에서 잘못된 관념이 4공화국의 박정희는 문제가 많았는데 3공화국의 박정희는 정상이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특히 정치제도, 그 다음에 사회관계제도, 노동관계제도가 대규모로 나빠진 게 1961년부터 63년 박정희 군사정부 때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관계법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걸로 세팅을 시킨 도 그 양반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관계기본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한 것도 그 양반이 그때 한 겁니다. 3공화국 절대 민주주의 정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25년입니다. 25년 동안에 이러고 저러고 살았던 그 정치인들이 87년에 민주화하고 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겁니다. 사실 그분들이 민주주의가 뭔지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단지 독재가 아닌 것이었죠, 그분들한테. 그럼 그 당시 시민들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7년 당시에요, 25살에서 32살 정도 되는 시민들은 80년 광주 시기, 5공화국 시기에 청년기를 거친 분들입니다. 그 시기에 30대는 박정희 유신체제에서 청년기를 보낸 분들이에요. 그때 40대는 3공화국 때 청년기를 보낸 분들입니다. 그때 50대 이상은 이승만 체제와 전쟁기를 살았던 분들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특히 투표권을 가는 유권자의 압도적 다수가 독재 체제에서 정치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요, 87년에 민주화를 했을 때 민주주의가 뭔지 아는 정치인도 없었고 민주주의가 뭔지 아는 시민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엎어지지 않고 꾸역꾸역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도 그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이웃 나라들 보십시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타이완, 이런 나라들요, 민주화했다가 엎어졌다가 민주화했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헤매고 있어요. 남미는 아예 민주화보다 재민주화가 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갔다 오는 거.
민주화했다가 도로 복제로 갔다가 또 오는 거. 거기서는 리디마크라타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원샷이 샥 넘어와가지고 그냥 쭉 한 30년 버틴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닌 체제에서 민주화한 나라 중에 훨씬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가 그다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그래도 대단한 거다. 사실 그 25년의 독재체제를 거치고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과 민주주의를 모르는 정치인이 꾸역꾸역 그때는 사실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민주주의 만든 거는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왔을 거 아닙니까? 깜깜한 데서. 대충 보고 꼬리 같으면 이게 꼬리여 하고 대충 보고 뚱뚱한 거 있으면 다리여 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몰고 와서 우리 민주주의가 집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대충 얼개는 세운 거예요. 이렇게 벽도 좀 만들고 지붕도 좀 넣고 그 다음에 보일러도 좀 깔기는 깐 것 같은데 안에 집 안에 들어가는 거는 엉망진창인 겁니다. 지금 막 문짝도 제대로 안 붙어 있고 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주주의를 했는데 지난 30년 우리는 세 가지 대단한 걸 했습니다. 첫 번째, 민주화 이후 세대를 키웠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겁니다. 지난 30년 한 세대죠. 지금 그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정도 되는 세대들이 IMF 세대라고 이제 IMF 전후로 해가지고 청년기를 거쳤던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세대들 중에서 가장 급진적입니다. 최저임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다음에 이 노조의 결사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면 이 집단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광우병 촛불 전후로 해서 이 청년기를 보낸,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기죠. 보낸 세대가 지금 20대 중반에 30대 중반 정도 세대가 됩니다. 이 세대들은 조사를 해보면은요, 인권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굉장히 인디비주얼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집단적으로 뭘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세대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대신에 그러나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감성이 우리나라 지금 역사적으로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대에서 30대 초반과 그들의 부모 세대가 요즘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사고의 유닛이 다른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저희 애가 20살입니다. 20살인데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굉장히 고마운 충고를 듣고 정말 가슴에 새기면서 살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친구 말이 제가 잘난 체를 막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엄마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꼰대도 꼰대야. 좋은 꼰대도 꼰대야. 그래도 조언을 붙여줬어요. 아들인데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2016년 10월부터 이제 이 6개월 동안 촛불 집회를 할 때 이제 같이 이렇게 나다녔는데 같이 다니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많이 이해를 하게 된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은 태어나서부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 독재 이런 거는 일단 경험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없고 그냥 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옛날보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졌냐라는 얘기를 이해를 못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지금 30대 초반 이상 세대들한테는 그냥 날 때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였고 유치원 때도 민주주의였고, 그러니까 저처럼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나는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이러고 외우고 살았던 그런 경험치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민족중흥을 위해서 안 태어난 줄 알았는데 20살 넘어서 알았거든요. 네, 20살 전까지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은 당연히 희생하는 거고, 네, 국가가 뭐라고 하면은 이유는 잘 모르지만 일단 따라야 되는 거고, 이런 질서가 이런 세대인데 민주화 이후의 세대들한테는 이 세대들이 엄청난 경쟁에 시달리고 살기는 했지만 적어도 책하고 학교에서는 민주주의에서는 인권이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개인의 권리가 기본이라고 얘기를 했고 개인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기본이라고 배우고 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크면서 보고 배운 거하고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거하고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대한민국만 안 맞는 게 아니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도 안 맞는 거예요. 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막 그 촛불 집회 가가지고 옳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집에 와서 나하고 얘기를 할 때는 나의 권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이질적인 정치 경험을 한 세대들이 나이테처럼 모여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역사의 나이테처럼 켜켜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경험을 하고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이질적인 세대들이 사실 또 하나인데 이 표가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10년마다 사단이 난 나라거든요. 참 규칙적으로 10년마다 사단이 났죠. 근데 이런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특히 세대 간의 대화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보면 어떤 세대가 겪었던 정치적 경험을 세대 간의 교환을 하고 하려면 그 경험이 객관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왜 일어났고 그것이 뭐 이프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평가를 하려면 적어도 한 세대가 흘러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한국전쟁을 겪었던 세대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무슨 북한하고 대화를 합니까? 저자들 때문에 내 부모 형제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그분들한테 뭐라고 네이밍을 할 문제가 아니라 그 당대에는 그 트라우마와 공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성적 대화가 불가능해요. IMF를 겪었던 세대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IMF를 겪었을 때 부모님은 좌업을 잃었고요. 대출받아 산 집은 내놓고 전셋집으로 옮겨 앉아야 됐고 자기는 다니던 학교를 그만둬야 됐으며 자기 바로 위에까지 선배들은 개코 같은 학점 받고 취직 잘했는데 자기는 갑자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붕괴되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 시기에 청년기를 보낸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변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레디컬할 뿐만 아니라 이 정부나 정치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대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전쟁 세대하고 IMF 세대가 국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습니다. 내 인생이 위기에 닥쳤을 때 국가가 해준 게 없는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경험을 하고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이 새로운 민주화 이후 세대들을 길러냈다. 그 세대들이 지금 커서 이제 유권자의 7할이 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화 이후에 청년기를 경험한 세대가 유권자 구성에서 7할 이상이 된 겁니다. 이제 못 돌아간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과거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데 인구 구성비상 타이였죠.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 정말 어려웠죠. 노무현 전 대통령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때는 인구 구성이 그랬어요. 독재체제, 그러니까 독재 정권을 사랑해서가 아니죠. 지금의 올드 세대들이 그런 거는 뭐냐면 불편한 겁니다.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독재가 좋아 이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배운 정치는 질서 잡히고 조용하고 국가가 까라면 까고 이게 그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정치예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면 나쁜 정치인 겁니다. 이건 정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는 나쁜 정치라고 이분들은 배우고 살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민주화 이후에 경험한 정치는 나쁜 정치인 거예요. 어디 시민들이 떼거지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쫓아내. 근데 이게 그분들이 청년기에 배우고 익숙해졌던 정치가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정서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물론 지금 그분들은 사실 굉장히 반체제적인 상태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사법부를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판결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하시는 것은 이제 체제 밖에 계시는 건데요. 근데 이분들을 체제 밖으로 밀어낸 게 사실은 그 독재 체제의 경험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좋은 정치라고 했거든. 길거리 지나가다가 애국가 나오면 서가지고 이러고 있고 부부싸움 하다가도 가만히 있고 한번 12시가 되면 아무도 나가면 안 되고 길거리 나가가지고 경찰이 내 치마 길이를 재면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러고 살았던 세대들한테
지금 이 세월은 너무나 당혹스러운 거죠. 근데 그런 급격한 사회 정치적 변화를 서로 소통해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뭔가 사단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IMF 얘기를 좀 해봐야지. 그럼 촛불이 또 터져. 그러면 이제 촛불이 터진 얘기를 좀 해봐야지 이러는데 박근혜 탄핵이 팍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10년 단위로 자신의 정치적 경험이 굉장히 단절적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억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제 아래 윗세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제 아랫세대가 기억하는 광우병 촛불 기억이 다르고 제 윗세대가 기억하는 광우병 촛불 기억이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경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지난 세월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서로 해석을 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에 왜 농경사회의 가부장적 질서가 유지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왜 제사 지낼 때마다 모여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의 수준을 평준화시켜주는 거고 해석의 관점을 통일시켜주는 중요한 일종의 의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각자가 다 다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인권과 민주주의 감수성을 탑재한 세대를 지난 30년 정말 힘들게 노력하면서 키워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난 30년 우리가 정말 하면서도 힘들게 해온 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정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난 30년 우리나라 정당이 시작할 때 4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독재체제 집권당 2개, 독재체제 야당 2개. 그 정당들이 찢어지고 붙고 하면서 정당 이름이 되게 많죠. 우리나라 지난 30년 동안 정당들의 평균 수명을 계산을 해보면 1년 반이 안 돼요. 하여튼 이름을 자꾸 바꾸잖아요. 특히 저 큰 두 당들은 취미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쓸 때 이름을 안 쓰고 새누리당 계열정당, 민주당 계열정당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카드 바꾸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지난 30년이 남긴 정당 중에서 처음에 만들어진 4개 정당이 찢어지고 붙고 하지 않은 정당 중에 살아남은 유일한 당이 정의당입니다. 즉 민주화 이후에 만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퓨얼리 새롭게 만들어져가지고 그 계보를 여기도 찢어지고 붙고 많이 했잖아요. 아시겠지만 찢어지고 붙고를 하면서 많이 그게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분들의 이합집산 계보가 아닌 민주화 이후에 스스로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정당 계보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이 당이. 그러니까 물론 원외에 있는 정당들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촛불 시점에 6석이라도 가진 정의당이 원내에 있었다라는 게 저는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 정의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정의당이 굉장히 지금 힘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집권당 다음으로 신뢰받는 정당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정의당이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넘버2 정당이 된 겁니다. 물론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은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죠. 문제는 지금 이 가능성의 영역으로 존재하는 거를 이 현금성 가치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그거를 잠재적 가능성을 현실로 따낼 건가 말 건가.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어쨌든 이 독재체제에서 만들었던 박정희 경제체제, 그 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정치체제를 지난 30년간 걷어내고 한 겁니다. 이 박정희 전두환 체제를 걷어내고 색깔을 옅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쳐서 지금 박정희 경제 패러다임이 아닌 패러다임이 논쟁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체제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정부가 세팅될 때부터 만들어왔던 큰 시스템에 대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박정희 전두환 체제를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반공 반복주의에 기반을 해서 이 시민권을 제약한
그러니까 시민권 제약에 기반을 해서 보수 독점적으로 경쟁을 했던 체제가 이들의 체제의 기본 특징이었죠. 그러니까 늑대야 하듯이 북한 넘어온다. 이게 이분들의 핵심 정체성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분들이 헤매는 걸 보면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그러니까 북한 넘어온다. 재벌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 두 개 말고 다른 패러다임을 가져본 적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만,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촛불 위에 이걸 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넘어가서요. 최근에 이제 특징적인 여론 지형의 변화가 뭐냐면 6대 3대 1의 사회변화 정책연합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442는 뭐냐면 흥미롭게도 박근혜 체제 때예요. 박근혜 체제 때 이 여론조사 지형을 보면은 대체로 4대 4대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정당 지지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4대 4대 1이나 6대 3대 1 지형을 말하는 건 정당 지지율이나 국정 지지도가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 이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든지, 아니면 뭐 복지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든지, 뭐 거시경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노동 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인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왜 백남기 어르신 돌아간 사건에 대한 평가를 물었는데, 경찰이 잘못했다, 시위대가 잘못했다, 4사. 그리고 2가 이제 모르겠다.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사건이 있습니다. 저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황당한 사건인데요. 어쨌든 간에 적어도 조사를 했을 때 44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이상한 짓이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그 멀쩡한 시기를 국가 비상사태라고 해갖고 법안 상정을 해달라고 난리를 쳤는데, 당시 정의용 국회의장이 안 하고 괴겠어요. 그걸 조사를 한 건데 그것도 4사 비슷합니다. 북한이 당시 위성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 교류 협력을 유지해야 된다. 조사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르겠다가 줄어들었죠. 어쨌든 간에 여론은 타이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론 지형이 442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론의 분포는 최악의 여론 분포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뭘 조사해도 타이야. 근데 결정을 해야 돼. 정부를 운영하려면 A를 하든 B를 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정책 결정자한테 굉장히 나쁜 인센티브를 줘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든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반대자들을 욕하는 거죠. 지지자를 동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442였다고 하면은 자기가 A를 선택을 하든 B를 선택을 하든 나머지 저한테는 욕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언어가 이제 극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자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하고 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지지층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모아가지고 4.5 대 3.5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열심히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조작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데 조작을 해서라도 이 442 지형을 깨고 싶은, 내 편을 더 많이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독재적 리더십이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나쁜 여론 지형입니다. 이 교착 지형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물론 그래도 불법을 써가지고 댓글 작업하고 이거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안 되는 짓을 그 양반이 한 건 맞고요. 1차적으로 책임 그에게 있는 건데, 그런 여론 지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갈등이 이제 격화될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대충 6대 3대 1, 유보층이 한 1로 줄었어요. 그리고 의견의 집단이 대체로, 그러니까 진보의 방향으로 간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현재 상태를 바꾸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6이에요, 일단. 그리고 하던 대로 하자가 3 정도 되는 겁니다. 뭐를 대체로, 이게 지금 소득주도 성장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 대체로 한 6대 3, 부동산 대책 어떻게 생각하냐, 미흡하거나 적절하다, 부족하다 6대 3, 출산주도 성장, 저 놀라운 사건 내 대해서도 6대 3, 이런 정도로 대체로 지금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에라도 남북교류 협력을 해야 되겠냐 이런 걸 물어봐도 대체로 6대 3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진보로 가고 보수로 가고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태가 아닌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변화 정책연합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버려둔다고 해서 계속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당의 의지적 노력이 개입을 해서 이거를 유지를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6대 3대 1이면은요, 6의 선택을 하더라도 3이 반발은 하지만 승복이 가능한 지형이에요, 이게. 그래, 뭐, 2배나 되는 사람이 바꾸자는데 어떡하겠어? 이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한 5.5 대 4.5로 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억울하죠? 그죠? 억울합니다, 그 승복하기가. 그거를 지나면 4대 4대 2로 가요. 그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사회 변화를 위한 힘이라고 하는 게 6의 힘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힘이 상당 기간 유지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까 소득주도 성장도 그렇고 남북한 평화체제 문제도 그렇고 시민권 문제도 그렇고 다 우리가 새로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에 실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럼 실수가 나타나면 정정을 하고 수정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그런 변화에 관한 실험과 시행착오를 용인해 줄 수 있는 이 지지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목표를 해야 되는 거는 2020년 총선에서 이 사회 변화를 바라는 정치 집단이 육화를 먹어야 되는 거죠. 변화에 대한 욕구가 의석의 분포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제도 개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님들은 자기 혼자서 50% 이상 먹을 거라고 착각을 하시지만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선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유권자들이 대안을 선택하는 구조잖아요. 더군다나 2020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입니다. 그럴 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평가할 때 저쪽이 아니고 이쪽을 선택하게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변화를 얘기를 할 때 지금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여기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기 확 빠지고 지금 우리 1위로 가야 되는 거죠. 안정적으로 지금 전체 사회적인 여론이나 사회 세력 간의 움직임을 이쪽 변화의 방 비안드 박정희 쪽으로 비안드 박정희 전두환 모델 쪽으로 움직여 가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상황인 거고요. 정당 체제적인 힘으로 보게 된다면 유권자들이 지금 이쪽 변화 쪽으로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이 정당들이 왼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은 아마 이렇게 독자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이분들도 여전히 찍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찍을 당이 있어야 되고 그 당을 대표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당 이름이 자유한국당일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수 대통합 막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고 싶은 건 대통합을 원하시겠지만 대통합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통합의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동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에요. 그 당에. 그분들은 현재 상태로는 자기가 당선이 안 되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건전하게 생각해서 선거제도 변경에 합의를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하고 싶어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형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그 민주당 폴션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정의당이 인정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의석을 얻고 싶으나 현재 선거제도가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하면 사람이 없죠.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용 가능한 정의당이 가용 가능하고 키웠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전체 선거구의 후보를 다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근데 2020년 총선에서는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최대한 맥시마이즈. 그리고
이게 2018년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후보를 낸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꼭 나가야 된다. 이거는 뭐 정의당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그것보다 아까 한국 사회 변화야로 6대 3대 1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유권자들이 기권으로 가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사실. 그래야 선거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정치 지형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 뭐죠? 의석수 이런 문제 차원이 아니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21대 국회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서 그 다음 정부 초기까지가 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 구성이 최소 6대 3대 1, 그러니까 6대 3 내지는 뭐 6.5대 3.5 정도 수준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 변화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지속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것이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21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연히 후보를 내셔야 되는 거고 당장 21대 총선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정의당 관계자가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동네에서 후보 나가실 분들은 열심히 돌아다니시고 당 차원에서 발굴하시고 세계적으로 준비를 빨리 해야 될 거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선거제도가 변경되면 좋지만 그거는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이 제도 하에서도 선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지응답. 네, 강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선대 본부장님 모셔서 딱 좋겠다는 생각이 하는데 그 고민이죠. 6대 3대 1에 대해서 유독히 정의당만이 이 시대 소명을 받아 안고 고민해야 될 문제인가에 대해서 저는 화가 좀 지는다. 지금 현재 소득 주도 성장에 사실은 그 자영업자 소득 주도 성장이냐 임금 주도 성장이냐 이 문제도 소득 주도 성장이 뭐 문제 있다고 하지만은 50년 체제의 트랙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는 그렇게 트랙을 바꾼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패키지가 사실은 일관되게 쭉 나가져 있어야 되는데 유독 이 최저임금에만 뭔가 포커스 맞춰가 울고 싶은 참에 소설을 제공해주는 격이 되는 거죠. 나머지 주택 정책이나 이것이 사실은 뭐 장기 임대 주택 정책이나 이런 거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기본 자본가의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민주당의 한계가 지금 안에 있고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철학을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인지도 못하고 있는 거고 시대의 상황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정의당은 이 선거법 개정에 사실은 절제절명의 살이 걸린 문제 이런 거는 전제하되 만약 제약의 경우에 안 된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2020년 총선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그는 다수파 전략 지금 다수당이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주도 성장이나 지금 현재 모든 개혁, 적폐청산과 개혁 정책, 특히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이대로 가가지고는 2020년 저는 뭐 거의 패배할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 패배할 때 저희들이 패배하지 않으면서 이때까지 했던 거는 적대적 공생관계로 한나라당 이기기 할 바에는 민주당한테 너희들이 양보해야 된다는 것으로부터 정의당을 공격하는 것이 난 최악의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있다. 또 그 짓을 할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지금 화가 나고 지금 민주당 하는 짓이 지금 이 촛불의 정신을 받아안는 거에 대한 정당인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조짐이 보였고요. 시의원들 하는 짓이 지금 현재 그렇게 보입니다. 이 문제를 과연 우리만의 고민으로 넘어가야 될 문제인가에 대해서 전혀 동의 안 되는데 현실적인 것은
항상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로 일단 역대를 보면 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당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문제가 우선 사실이고 이 선거법 개정에서 가장 원초적인 책임은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을 어떻게 볼 것인지 또 이 문제에서 청와대는 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행정부지 않습니까? 문재인 행정부인데 청와대 정부라는 책자까지도 나올 정도로 사실 대통령 중심대 청와대 너무 독선을 하고 있는 이 문제를 사실은 민주당은 의원들은 그것을 또 비판하면서 자유한국당하고 생각은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생각이 같은 초록 동색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민주당 의원들을 사실은 군기 잡을 생각도 안 하고 또 그렇고 끌고 갈 생각도 안 하고 오직 지금 현재 통일 전선에만 성과를 내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죠. 하지만은 냉정한 현실은 2020년에 절대 그것 가지고 승부 못 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복경 교수님께서는 이 민주당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저는 대책이 없긴 한데요. 민주당 안에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당연히 그렇게 화가 나실 상황에 저도 보면 갑갑한데요. 그냥 삼자로서 생각을 하면은 선거가 1년 당겨진 게 굉장히 그러니까 훨씬 몇 달 당겨진 게 좀 치명적이었구나 저당은 그런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조기 대선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에서 대선 캠프 공약은 그냥 캠프에서 대선 공약은 당내 막 당론을 모집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질 않거든요. 그러기는 하나 그래도 만약에 원래 일정대로 12월에 대선을 했더라면 공약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있었겠죠. 그럼 누구는 동의하고 누구는 찬성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뭔지 모르고 대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에 뭐 소득주도 성장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 양반은 대통령 나가고 이 양반은 국회하고 이거 한 게 아니고요. 갑자기 퍽 터지니까 촥 모아가지고 그냥 대통령이 공약집 쓰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저것이 무엇이요 하고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상태다. 그 당의 상태가.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을 호덕호덕 쫓아오는 거고 지금. 일본은 여전히 뒤처져 있는 거고 일본은 안티로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부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그 스펙트럼이 시간이 좀 더 지날수록 저는 한 크게 2블럭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이 안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쫙 있는 게 지금 상황이다. 좀 정리가 되는 기간까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걱정하셨던 그때 가서 또 꿇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그동안 쌓인 물분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만은 그때 가서는 그 얘기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렇다고 그 양반들이 다른 대안이 있어서 그 짓을 한 건 아니고 항상 그 논리를 하기는 했지만 이 선거제도 개혁의 1차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맞습니다. 그것도 100% 동의하고요. 만약에 그거를 못 만들어낸 상태에서 그때 가가지고 또 뭐 야권 후보 단일화를 얘기를 해봐야 문제는 그겁니다. 그게 여태까지 정의당한테 치명적이었던 거는 유권자들한테 먹혔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마 2020년에는 그분들이 그 주장을 해도 유권자들의 먹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강의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하나 이제 놓친 부분이 있어요. 세대를 다룰 때 보면 지금 아마 한 3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태어나면서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얘기하고요. 그 이후의 세대들, 그 이상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날로그 세대에서 이제 디지털로 넘어온 디지털 이민 세대예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이미그런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젊으신 분들이 왜 아까 4대 4대 2에서 6대 3대 1로 이게 바뀌냐면 메이저 언론들이 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디지털을 통해서 마이너 언론들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지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디지털이 되게 중요하고 그 디지털 세상으로 인해서 마이너 언론들이 많이 활성화된 거, 그리고 그 마이너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확히 해석해 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의당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나가야 될 거냐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 답이 제가 뭐 정확히 뭐다라고 요새 얘기하는 거는 조금 뭐 신입당원으로서 그건 그렇지만 우리 정의당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들은 아마 제 얘기를 듣고 분명히 어떤 대안을 여기서 만드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쉽습니다, 이거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100% 동의하고요. 저도 수년 전부터 그 정의당 중앙당 분들을 뵈면은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왜 저기 뭐지? 옛날 그 좀 노유진의 정치 카페, 뭐 노유진 2, 뭐 이런 그 최근에도 이제 유유상종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정의당 버전의 그런 시도들을 했던 건데, 저는 이제 매체 베이스로 훨씬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할 필요가 있고, 팟은 팟, 오디오 채널은 오디오 채널대로 좀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그것도 버전이 좀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세대별로 해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운영을 하려면은 사실 그 컨텐츠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를 운영을 할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당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100% 동의하고요. 중앙당에서도 그쪽으로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치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아무래도 그 해외 정치 관련해서 살짝 연계된 질문을 하고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보면 그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되게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정당들이 많잖아요. 지금 보면 독일 3인당 같은 경우도 극우 정당의 지지를 밀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한때는 되게 엄청 주류 정치 스펙트럼을 잡고 있던 3인주인데 사실 정의당이 표방하는 이념도 그류 정당들과 많이 비슷한 면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3인주의의 몰락, 이런 유럽 3인주의 정당들의 몰락, 이런 부분들이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게 정의당에 시사하는 바가 어떤 쪽에 있을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요, 사실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미국 흐름하고 굉장히 다른 역사적 시간을 살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촛불 집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유럽에서나 미국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아크파이 월스트리트나, 그러니까 이 뭐 대규모 이 거리 시위가 다 뭐냐면 기존 시스템 잘못됐다, 바꿔라 라고 하는 요구로 나갔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사실 다 제도 정치를 변화시켜내는 게 아니고 극우의 흐름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이펙트가 나타났거든요. 그게 뭐 이 나라 저 나라 다 네덜란드에서도 그랬고 독일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존 정당들이 그 힘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푸시를 하는 사람들한테 대안이 있었거나, 그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역사적 시간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2016년부터 했으면 촛불 시위를 세계가 그래서 그 당시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뭐 이런 데가 헤드라인을 일면으로 뽑는데, 제가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서 그 양반들이 3월 10일 날 대통령 탄핵되고 난 다음에 어떤 헤드라인 카피를 썼냐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세계에 보여줬다. 근데 제가 알기로 워싱턴 포스트는 다른 나라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극찬의 언어를 쓸 줄 아는 언론이 아닙니다. 굉장히 쇼킹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6달 동안 매주 대규모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가서 극찬한 게 아니에요. 대규모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갔는데, 나가서 한 짓이 뭐냐면 헌법에 따라서 탄핵해라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에 따라서 탄핵 심판 인용해라. 그러니까 기존의 헌정체제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고 기존의 헌법의 툴을 써가지고 권력을 바꾸고 난 다음에 다들 안녕 하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웠던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퍼시픽 스타디라고 하는 그 저널에서는 어떤 평가를 썼냐면,
대서양 양안에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논의되는 이때에 한국이 민주주의의 미래를 보여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때 대서양 양안이 뭐였냐면 한쪽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만 해도 트럼프의 대통령 그거는 미국 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렸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트럼프가 워낙 이상한 양반이기도 했는데 트럼프가 너무 이상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 미국의 1910년대에 정당 시스템이 세팅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로 얘기를 하면 저 양반이 듣보잡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혜성과 같이 나타나는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는 별로 안 이상한데 미국 정치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혜성과 같이 나타난 인물이 메이저 두 정당의 후보로 들어가는 일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요 직전에 부시 대통령, 그 전에 뭐 저 클린턴 아카소주 주지사 했었고요. 텍사스주 주지사 했었고. 그러니까 쭉 보면은 다들 그 정당 소속의 선출공직자를 경험을 하고 오바마 대통령 같은 연방 상원의원 출신이고 이러니까 그 당 출신으로 선출공직을 경험을 안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당 후보가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 나라 역사상. 근데 공화 당원도 아니었던 양반이 어느 날 나 대통령 할래라고 나갔는데 그 당 후보가 된 것 자체가 그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충격이었어요. 근데 얘가 나가서 힐러리를 꺾고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미국 대의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렸다라고 얘기를 한 게 그래서 그런 거고 영국의 브렉시트 보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뭐지? EU 탈퇴하자라고 얘기를 한 게 하도 그 극우파들이 직접 투표하자 이러니까 당시 총리가 그래 그렇게 소원이면 해줄게. 설마 되겠어? 하고 했는데 엎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최근에 유럽의 트렌드기는 해요. 독일의 에스페데 같은 경우에도 연정 과정에서 계속 지금 내리막을 겪는데 그거는 단지 그 에스페데 그러니까 에스페데 잘못도 있어요. 그 집권기에 엄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지금 유럽 분위기가 그런 건 맞는데 그럼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아직까지는 한국의 역사전 시간은 그 시간하고 같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극우의 발호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우리는 극우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지 않은 면도 있어요. 그리고 뭐니까 왜 그 태극기 집회 나가시는 분들이 이스라엘기 들고 성조기 들고 나오셔도 우리는 처음만 약간 놀라지 계속 안 놀라잖아요. 일종의 그런 그 면역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 어쨌든 조금 한국하고는 역사적 맥락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